등비용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에서 기업들이 사람과 자본을 고용할 때 시장에서 결정되어 있는 가격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자본의 가격은 사실 되게 단순화시킨 거예요. 실제로 이제 자본을 사용한다라는 걸 사례를 한번 좀 들어보죠. 이제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이제 커피 내리는 기계 있죠. 그거를 이제 구매를 하려고 해요. 100만 원이래요. 100만 원. 이 커피 머신은 영원히 쓸 수는 없어요. 한 10년 쓴대요. 10년 쓰고 조금 단순화시켜보죠. 이게 10년을 쓰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사용한 다음에 갖다 팔려고 해. 그럼 10년짜리 이제 제품이기 때문에 이제 이론상으로 단순화시키면은 1년마다 가치가 이제 10만 원씩 떨어지는 거예요. 80에 팔 수 있습니다. 5년 지나면 50에 팔 수 있고 1년 수명 남은 것은 현실 경제에서 못 팔겠지만 이론상으로 10만 원 받고 이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럼 100만 원을 지불을 했지만 실제로 비용은 100만 원이 이번 기회에 드는 게 아니에요. 10만 원 드는 거예요. 10만 원.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비용이 있습니다. 커피 머신 안 사고 그냥 은행에 100만 원 입금해 있으면은 은행 이자가 붙어요. 그게 만약에 뭐 5% 뭐 지금 경제에서 말이 안 되지만 5%라고 한다면은 100만 원에 5%면은 1년 동안에 한 5만 원 정도가 이자가 붙죠. 근데 내가 기계를 사버리는 바람에 그 5만 원은 포기한 거예요. 그치? 한 10년 뒤에 5만 원이면은 뭐 가치가 실제로 뭐 높지 않으니까 계산을 안 하더라도 이게 매기 내가 100만 원짜리 기계를 사들이면서 이번 기 내내 발생한 비용을 따질 때에는 10만 원은 회계적인 비용인 것입니다. 가치가 사라진 10만 원.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경제학에서 비용을 따질 때에는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으로 따진다고요. 5만 원도 비용으로 따져야 된다고. 15만 원이에요. 따라서 이 100만 원짜리 10년 쓸 수 있는 커피 머신을 구매하신 분이 일단은 두 가지 비용을 고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학에서만큼은. 현실 경제학에서는 그냥 10만 원 사라진 것만 따질지 몰라도 경제학에서는 두 가지를 따지거든요. 하나는 감가상각되었다고 하죠. 그죠? 10%가 감가상각이 된 거죠. 100만 원의 감가상각률이 지금 10%인 거예요. 0.1. 그래서 이제 그거 플러스 은행에 넣었으면은 5만 원씩 벌 수 있었는데 포기한 거 아닙니까? 플러스 5만 원. 15만 원인 거예요. 따라서 이 자본을 한 단위 사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사실 경제적 비용,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써야 되기 때문에 10만 원이라는 회계적 비용과 5만 원이라는 포기한 비용을 합쳐서 15만 원 나와야 된다고요. 그럼 자본재의 가격을 보통 이자율을 R로 표현한다고요? 문제에 따라서는 I로 표현하기도 하고 상관없어. 이자율이 실질적으로 자본을 사용할 때 모든 비용은 아니에요. 그쵸? 두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많은 교재들은 거시경제학 할 때는 오케이 그렇게 따지자. 거시경제학에서는 두 가지가 다 비용이니까 그거 따져서 이자율이 떨어지면 비용이 떨어지는지, 기술이 좋아져서 감가상각률이 떨어지면은 또 비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거기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미시경제학은 좀 단순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 쉬운 거부터 일단 기업이 사람을 10명 고용했을 때 여기 이제 임금이 있습니다. 임금. 시장에서 결정된 임금대로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라면은 노동을 사용할 때 기업에게 발생하는 비용은 W라고 보통 표현을 하게 돼요. W는 웨이지, 임금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자본을 하나 사용할 때는 자본의 가격은 사실은 두 가지를 모두 고려를 해야 되는데, 미시경제학이니까 복잡하게 하지 말자. 그냥 이자율이라고만 하자. 그러니까 자본의 가격이라고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의 가격을 이자율로 보자라는 의미는 사실 기계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프라이팬 이런 것들은 사실 가치가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기업 차원에서는 노동을 사용하고 자본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종류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는 사람을 썼으니까 곱하기 임금만큼 돈이 들고요. 자본을 사용했으니까 이자율만큼 좀 단순화시켜서 돈이 든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이거 둘을 합친 게 바로 토탈 코스트죠. 토탈 코스트.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기업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할 때 비용 함수라고 한다면,
이건 얘는 이렇게 안 생겼어요. 이렇게 안 생겼고, 통상적으로 비용함수는 이제 사장님이 이제 상무님에게, 회장님이 상무님에게 이제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제품을 하나 더 증가시키면은 그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하지? 그거 이제 필요해요. 또 두 번째는 제품을 한 단위 증가시키면은 비용은 또 얼마나 증가하지? 그 함수가 필요하다고요. 생산량으로 이루어진 함수를 보통 비용 함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건 기업의 기술적인 측면까지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지? 아니 뭐 노동만 쓸 수도 있고 자본만 쓸 수도 있고 적당히 밸런스를 맞춰야 될 수도 있고 레온TF처럼 반드시 꼭 이제 같은 비율로 써야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비용 함수를 고려해야 되는, 일반적인 비용 함수는 생산 함수를 고려하게 됩니다. 얘는 그냥 등비용 함수라고 해요. 그런 생산 함수가 뭐가 어떻게 생겼건 실제로 사용된 요소들의 각각의 단가를 곱한 것이 일단은 무조건 발생하는 비용이다라고 계산이 된단 말이죠. 얘를 보고 우리는 등비용 함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재 읽어보죠. 노동 한 단위의 가격을 W, 자본 한 단위의 가격을 R이라고 한다면 사실 현실 경제에서는 R만 가지고 자본의 가격이라고 못하는 거예요. 가치가 떨어진 것도 계산 들어가야 되고, 요거 한번 들어보세요. 커피 머신을 샀는데 새 제품이 100만 원이거든요. 근데 기술이 개발돼가지고 더 좋은 게 또 100만 원에 팔리는 거야. 그럼 이건 새 제품이 100만 원이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떨어지죠. 그것도 사실 비용으로 봐야 되는데, 야, 거기까지 생각하면 거시에서도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너무 힘들어. 그거는 좀 배제한 거예요. 여러 가지들이 실질적으로 존재할 수 있지만은 단순화시켜서 R, 그죠? 노동을 L, 자본을 K로 사용하는 경우 총 비용, 등 비용은 생산함수의 특성, 모양, 함수와 상관없이 TC는 WL 플러스 RK이다. 여기서 이제 이 조합, 노동과 자본의 이 조합은 동일한 비용을 의미하는 점들의 집합이고요. 마치 XY 평면에서 예산선 같은 느낌입니다. 예산선. 이를 등비용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그림을 한번 옮겨서 한번 그려볼게요. LK 평면입니다. LK 평면에서 예산선이 그러했듯이 그 100 소득의 예산선이 있는가 하면은 200 소득의 예산선도 있고 300 소득의 예산선도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 비용을 의미하는 그 비용은 합쳐서 100일 수도 있고 200일 수도 있고 300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그리자는 거죠. 100이라는 크기를 의미하는 등비용 곡선은 누가 봐도 직선이지 않습니까? 기울기 얼마예요? 세로축만 놔두고 싹 넘기면 마이너스 R분의 W. 마이너스 R분의 W가 이제 기울기로 나타나는 이제 직선이 되는 거죠. 직선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R분의 W. XY 평면에서 예산선의 기울기가 PY분의 PX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당연히 PY분의 PX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처럼 LK 평면에서 등비용 곡선의 기울기는 R분의 W가 되는데요. 여기도 이제 앞으로는 W분의 R이라는 개념은 만날 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R분의 W라고 이제 머릿속에 박아두는 것도 필요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비용 100을 의미해요. 비용 100을 의미하면은 2배 떨어져 있는 이 직선은 얼마를 의미하겠습니까? 비용 200을 의미하겠죠. 등비용 곡선은 원점에 가까이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드는 비용이 작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바깥쪽에 위치하면 위치할수록 드는 비용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기울기는 똑같아요. 기울기는 항상 R분의 W가 된다고요. 그래서 자, 등비용 곡선은 이를 등비용 곡선이라 하며 등비용 곡선은 W와 R 절대 수치 혹은 상대 수치가 불변인 이상 당연히 같은 기울기를 갖는다. 즉 W하고 R이 둘 다 2배씩 올라가도 기울기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비용 곡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R분의 W이며 원점에 가까울수록 더 낮은 비용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상컨대 우리는 주어져 있는 소득 내에서 효용을 극대화시키자 하면서 접하는 점을 찾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여기는 기업이 어쨌건 만들어야 되는 개수가 정해져 있다고 본다고요. 그래서 생산량이 얼마여야 한다라는 조건 하에서
이윤을 극대화시키려면 이제 필요 전제 조건은 비용의 극소화입니다. 이거를 극소화시키는 걸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 생산자 균형 조건에 대해서 볼 건데 실제로 쓸데없는 거 수식도 제가 잔뜩 적어놨지만 쓸데없는 게 오른쪽 그래프인데요. 요거는 진짜 필기할 필요도 없고 쓸 것도 아니니까 잠깐만 볼게요. 누가 이러냐 싶지만 가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뭐 돈을 벌고 말고를 떠나서 일단은 시장 점유율부터 높여야 되겠어 라는 기업이 있다고요. 근데 본인에게 임금과 R을 고려했을 때 본인에게 허용되어 있는 비용 같은 예산이 존재하겠죠. 그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 다른 수가 없어.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총 예산 1,000만 원인데 이 와중에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의 등량곡선 기준 점유율을 어떻게든 싸게 팔건 뭐 비싸게 팔건 뭐 서비스로 제공하건 무조건 많이 만들래 하면은 여길 찾아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기업이 현재 이윤 극대화와 상관없이 그냥 나는 점유율을 높이겠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효용함수에서 배웠던 것처럼 무차별 곡선 이론에서 배웠던 것처럼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접하는 점에서 노동과 자본을 사용하시고 그렇게 생산을 극대화시키세요라는 것이 불가능한 개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안 하고 고민을 하죠. 만들면 팔리고 그 와중에 노동과 자본을 써서 만들어야 되니까 이왕이면 이제 최소화할 수 있는 비용 구조를 찾아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걸 전제한다면 그때는 왼쪽 그래프와 같은 이 케이스가 머릿속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내가 현재 지금 이만큼 만들어야 한대요. LK 평면을 기준으로 뭐 팔릴 수 있는 개수가 뭐 정해져 있을 수도 있죠. 나는 무조건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이만큼을 생산하겠다. 예를 들어서 100개를 생산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상황에 직면한다면은 기업은 과연 노동과 자본을 어떤 조합에서 이제 비용을 또 극소화시킬 수가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좀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기계 사는 걸 너무 좋아해. 실제로 필요도 없는데 막 기계 사드리고 뭐 컴퓨터 사드리고 뭐 그래픽 카드도 요즘에 비싸잖아, 그지? 그 비트코인 채굴 때문에 엄청 비싼데 막 그래픽 카드도 막 엄청 비싼 거 사다 놓고 그리고 이제 출근할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여기가 지금 PC방인가 아니면은 여기가 회사 너무 기분이 좋아.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자본을 많이 보유를 해버렸어요. 이 점을 지나가는 등비용 곡선은 이 기울기에 따라서 직선으로 연결될 것인데 이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실제로 기업의 어떤 오너의 성향이 조금 경제학적이지 않다면은 어쩌면 자본을 좀 많이 고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사장님은 또 사람을 엄청 좋아해. 사람이 미래다. 예, 사람을 엄청 좋아해. 그래서 자본을 별로 안 들이고 100개밖에 생산을 안 하는데 막 사람을 엄청 고용합니다. 그럼 뭐 맨날 또 회식하자고 요즘 우울해요. 코로나 때문에 회식을 못 해가지고 이 사장님이 좀 우울해 있어. 그런 비경제학적인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경제학에 존재하는 기업은 절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어차피 똑같은 수량인데 왜 그렇게 하냐고요. 등비용 곡선을 최대한 원점으로 밀어서 여기 접하는 좌표를 찾습니다. 여기 접하는 좌표에서 사람을 이만큼 고용해야지. 기계는 적당히 이 정도만 써야지. 이 점을 찾는 게 바로 장기에서 비용 극소화를 이제 달성하는 궤적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기는 이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자본량을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발주 들어오는 대로 사람을 뭐 썼다가 줄였다 하면서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장기에서는 노동과 자본을 어떤 조합으로 사용해야 되는지도 매우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쪽에서 우리가 이미 충분히 봤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쉽게 들어오실 거예요. 왜 이런 점은 바람직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림상으로도 확인은 되죠?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장님. 자르시고 기계를 구매하시죠. 이렇게 화살표 진행하시면은 비용이 줄어들 거니까요. 따라서 생산량이 그대로인데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면은 평균 단가를 낮출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데요. 이 부분이 왜 바람직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
등량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름이 있죠? 그지? 등량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MRTS LK라고 합니다. MRTS LK를 우리는 등량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이고요. 마이너스까지 품고 있는 개념이에요. 여기서 왼쪽으로 가려면은 줄이고 늘려라. 마이너스까지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MRTS LK라는 개념은 MPK분의 MPL이 돼요. 아직은 익숙치 않아도 익숙해지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수식이에요. 근데 지금 MRTS LK하고 시장에서 노동과 자본을 줄이고 늘릴 때 내가 포기해야 되는 등비용 곡선의 기울기 있죠. 그것도 마이너스를 빼면은 R분의 W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이 더 크네요. 그지? 둘 다 양수라고 전제하면은 기울기가 가파른 게 더 큰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거는 등비용 곡선의 기울기에 음수를 붙인 거예요. 등비용 곡선의 기울기에 음수를 붙인 것이 바로 R분의 W가 되는데 그림으로 해결해도 된다는 거죠. 비용 극소화 조건은 양자가 일치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지금은 안 된다. 지금은 이게 작고 이게 크니까 왼쪽으로 보내야 된다라는 이미지만 잡을 수 있을 뿐인데요. 이것도 위치를 조절합니다. 위치를 조절하시면 W 밑으로 내리고요. W분의 MPL. 이쪽은 자 R분의 MPK가 되는 거죠. 의미를 한번 곱씹어 볼게요. 노동자를 한 단위 증가하면은 생산량이 10개 증가하는데 아니다. 생산량이 100개 증가하는데 임금이 10이에요. 10. 그러면 1원어치 노동량을 증대시킬 때 얼마큼 생산량이 증가하느냐?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1원어치 자 노동을 증가시킬 때 증가하는 생산량 1원어치 노동을 증가시킬 때 증가하는 생산량을 우리는 W분의 MPL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쪽은요. 이쪽은 1원어치 자본을 증가시킬 때 증가하는 생산량을 의미하겠죠. 왜 1원 단위로 맞춰서 비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W하고 R이 같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노동을 하나 줄였다고 해서 자본을 하나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근데 1원어치라는 개념으로 맞추면 비교가 가능하거든. 1원어치 노동을 줄였을 때 뭐 마이너스 100. 1원어치 자본량을 증가시켰을 때 뭐 플러스 뭐 150. 노동을 줄이고 자본을 늘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쪽이 현재 지금 크지 않습니까? 이쪽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왼쪽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문풀 과정에서 실제로 문제풀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조건을 찾는 것이죠. 생산함수는 받았고 W도 받았고 그리고 뭐 MPL, MPK 다 구할 수 있고 RW 받았어요. 자, 이게 바로 최적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비용 극소화 조건이 되는 거죠. 금방 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개인의 무차별 곡선 이론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거기는 또 이름이 또 거창하게 달려 있었지만 여긴 이름이 있진 않아요. 그쪽은 뭐 가중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 고센의 제이 법칙, 뭐 세련된 표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표현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1원 기준으로 양쪽에서 한계 생산성을 일치시킬 수 있다라면은 기업은 비용을 극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고 여기는 그러니까 얘도 뭐 비슷한 이유로 안 되겠죠? 그지? W분의 MPL이 R분의 MPK와 비교해 봤더니 노동 쪽이 생산량을 변화시키는 게 더 힘이 셌었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내려와야 됩니다. 이쪽은 내려와야지. 이쪽은 왼쪽 위로 올라가서 결국 여기가 최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회장님께서 상무님에게 여쭤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생산량을 증가시키면은 그 비용이 얼마나 증가하지 물어봤을 때 비용 함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 그 비용 함수는 이러한 논리를 고려해서 얼마의 비용이 듭니다 할 때 그걸 이제 함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그 TC 함수가 있으면은
생산량이 증가할 때 TC가 어떻게 증가합니까? DQ분의 DTC, MC라고 한다고요. 마지널 코스트. 그러니까 마지널 코스트라는 개념도 실제로는 기업은 일단 비용국수화를 달성한다 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끌어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비용함수하고 등비용함수는 급이 달라요. 등비용함수하고 일반적인 비용함수는 뭐 이야기하고 싶은 아예 그 영역이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했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와 같은 케이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말 독특한 경우라고 하고요. 이제 왼쪽 케이스가 이제 통상적인 기업의 행동 메커니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보다는 접하는 점이 이제 실제로 최적이어야 한다라는 걸 이제 따져주기 위해서라도 여기도 이제 그래프상으로는 연속성을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1명, 2명 고용하지 1.2명 고용하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냥 연속성을 가정을 해버려요.